전격 시사. 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 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의 사의를 수리했다고 대통령실이 방금 전에 밝혔습니다. 정부가 오늘 의대 증원 배분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2025학년도에 증원할 2,000명을 전국 의대 배분한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주비 절감을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뒤에 적의 수도를 붕괴시킬 전투태세를 지시했다고 위협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총선을 3주 앞두고 불거진 주요 정치 현안을 자세히 짚어보고 과일 채소값과 유가를 포함한 물가 동향을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3월 20일 수요일 전종철의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이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조금 전에 언론 공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황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황 수석은 이 MBC를 포함한 기자들과 오찬 자리에서 이 1980년대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을 했고 결국 국민의힘에서도 공개적으로 이 사퇴 요구가 나왔었는데요. 논란에 휩싸인 지 엿새 만에 결국 사의가 수용이 됐습니다. 네, 앞서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종섭 주 호주 대사 황상무 수석의 거취에 대한 결단을 거듭 촉구를 했었죠. 네, 이 앞서서 촉구를 했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거취 결단을 촉구를 했었죠. 이 수도권 후보들도 이 한동훈 위원장과 이 같은 의견을 내면서 사실상 대통령실을 압박을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정 갈등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왔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여권 관계자는 지금은 이 당정 갈등에 대한 걱정은 사치라면서 당이 좀 더 강하게 압박해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장 민심 분위기가 좀 녹록지가 않다는 거죠. 네, 이종섭 대사는 공수처에 조사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직접 요구했다고 하네요. 네, 어제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어제 이 공수처에 조사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 촉구서에는 수사 일정을 고려해서 좀 가장 빠른 날로 이 조사기일을 지정을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일단 공수처는 수사팀이 이 사건 관계인과 협의를 해서 결정할 일이라면서 추가 소환 조사 시기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끼고 있어서 당장은 지금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선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싸고도 일부 잡음이 나오고 있어요. 네, 먼저 이 골프 접대 의혹이 제기된 기존의 이 비례대표 17번이었던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에 대한 공천이 취소가 됐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이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당선권에 이 호남 출신 정치인이 없다고 좀 항의가 들어온 건데요. 호남 지역 후보 10명이 이 비례대표 재조정이 없으면 후보를 전원 사퇴하겠다고 좀 반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호남 출신 정치인이 적다 이렇게 항의를 한 거죠. 네, 국민의힘이 어제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선거에 임하는 각오 밝혔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네,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이 이번 총선에 패배하면은 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어제 이른바 이 서울 한강벨트를 찾은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이대로 가면 이재명, 조국 같은 사람들 그리고 통진당 아류의 이 종북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게 된다면서 남은 기간 동안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뛰겠다 이렇게 좀 강하게 각오를 밝혔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춘천 원주 방문해서 표심 잡기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 탄핵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네, 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언급을 한 게 사실 처음은 아닌데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권좌에서 내쫓아내지 않았냐면서 탄핵 추진 가능성을 또
또 한 번 그 거론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 이재명 대표가 정권 심판론을 좀 연일 내세우고 있는데요. 일꾼이 뭐 왕 행세를 한다면 권력을 회수를 해야 한다면서 탄핵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비례대표 투표에서도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를 해달라면서 이 조국혁신당을 좀 견제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자체로 151석을 확보를 하는 게 최대 목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 서울 강북을 경선에선 비명계 박용진 의원이 결국 탈락했죠. 네, 사실 좀 뭐 이전부터 이 여러 불리한 조건을 떠안고 있어서 뭐 좀 불리한 것 아니냐 했는데 결국 이 패배를 했습니다. 노무현 재단 이사인 정치신인 이 조수진 변호사에게 결국 패했는데요. 민주당에서 지금 이거 말고도 또 하나의 논란이 지금 뭐 양문석 후보의 막말 논란입니다. 이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은 이 도를 넘었다면서 당에 이 재검증을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 곽상원 후보가 공천을 취소할 정도까지의 사안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좀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일단 뭐 이재명 대표는 앞서서 이 양문석 후보에 대한 공천을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좀 재차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있었던 대장동 의혹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총선 관련 일정이 있었죠? 네, 이 총선 관련 일정을 소화하느라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가 이 총선 일정을 이유로 이 재판에 불출석을 한 건 지난주 화요일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앞서서 이 대표 측이 재판부에 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었는데 재판부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대표가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이 강원 지역 총선 관련 일정에 말씀하신 대로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급기야 검찰이 뭐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항의를 했고 이에 대해서 이 대표 측이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를 하면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맞섰습니다. 결국에는 재판부가 정치적인 입장만을 고려할 수는 없다면서 다음 재판에도 불출석을 하면 강제 소환을 검토할 것이다라고 경고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대장동 의혹을 포함해서 총선 전에 일정이 잡힌 이 대표의 재판은 모두 3번입니다. 뭐 이들 재판도 뭐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출석을 뭐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거주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어제 이 전면 폐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뭐 집 한 채만 가져도 각종 세금 또 부담금이 늘어나는 데다가 뭐 일부 노인 가구에서는 복지 혜택도 좀 사라질 수가 있다면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건 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뭐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정책들을 좀 이용해서 사실상 폐지와 같은 효과가 좀 먼저 빨리 나오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실화 대책, 이른바 현실화 대책이 3년 만에 완전히 사라지는 건가요? 네, 이 3년 전인 이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 도입이 됐으니까 3년 만에 사라지는 건데요. 당시에는 이 조세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이런 목적으로 이 현실화 계획이 도입이 됐었는데 당초 계획은 오는 2030년에는 90%까지를 목표로 해마다 좀 현실화율을 계속 올린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시행 직후에는 뭐 2년 동안 이 공시가격이 평균 18%씩이나 좀 급등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재산세도 많이 내고 뭐 건강보험료까지도 뭐 결국 좀 더 부담이 있었는데 이번 발표로서 내년부터 아예 좀 사라지면서 현실화율이 사라지면서 부담도 조금 더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가 오늘 대학별로 증원되는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합니다. 정부 방침대로 비수도권 대학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비수도권 대학에 좀 말씀하신 대로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가동 닷새 만에 이 정부가 오늘 발표를 하는 건데요. 비수도권엔 증원 규모의 한 80% 정도가 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역 거점 국립대 중에서 7곳은 이 정원이 최대 200명까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원 50명 미만의 비수도권 이 소규모 의대도 증원을 지금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는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대국민 담화를 하고 이주호 부총리가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이 국민을 위한 과업이자 또 명령이라면서 증원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태에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재차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의사단체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죠. 네, 대한의사협회 측은 이 정부의 발표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라면서 이 파국적인 결과를 맞을 것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 협의회도 정부의 대화 의지가 없다고 좀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오늘 발표로 이 정부와 의사단체 간에 지금까지 이 좀처럼 이 실마리가 안 보이는 갈등이 당분간 좀 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간밤에 들어온 외신입니다. 5선을 확정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5월에 중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이 로이터 통신 보도인데요. 푸틴 대통령이 오는 5월에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위해서 방중한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집권 5기의 임기를 시작한 뒤에 첫 해외 방문이라는 건데요. 푸틴 대통령이 이 첫 국가로 중국을 선택한 건 중러, 이 양국의 밀착을 좀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좀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에 서방의 제재를 좀 여러 가지 받고 있는데 이런 제재들을 무릅쓰고 뭐 정치나 경제, 군사 등 좀 다방면에서 이 양국의 공조를 좀 과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른바 탁구 학명으로 논란을 빚었던 이강인 선수가 어제 축구 대표팀에 합류하기 위해서 귀국했습니다. 표정이 어땠습니까? 네, 이 한 달 만에 국내 팬들에게 모습을 드러낸 건데 좀 우려와는 다르게 뭐 언제 비난을 받았냐는 듯이 뭐 좀 밝게 웃었고 좀 여유 있게 팬들을 향해서 손까지 좀 흔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곧바로 숙소로 이동한 이강인은 오늘 훈련을 하기에 앞서서 이 앞서 벌어졌던 뭐 이른바 좀 하극상 논란에 대해서 직접 심경을 밝힐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축구 대표팀은 어제도 조용히 훈련에만 집중했다고 하네요. 네, 이 언론 접촉을 좀 완전히 차단한 채 이 태국전 준비에만 좀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강인 선수까지 포함한 대표팀 23명 이 완전체로 이 제대로 된 전술 훈련을 소화할 시간이 오늘 단 하루뿐입니다. 내일 좀 경기를 앞두고 시간이 너무 없는 상황인데요. 이 황선홍 감독이 이 짧은 시간 동안 분열된 팀을 수습을 해서 뭐 절대 우위라고 하는 이 태국전에서 승리를 좀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태국전은 내일 저녁 8시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네.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오재원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어요. 네, 이 말씀하신 대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 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이 오재원 씨는 지난 10일에 이 함께 있던 여성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를 부인했었는데 그래서 당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해봤더니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규가를 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이 이 마약 투약 단서를 추가로 좀 확보를 하면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뒤에 어제 결국에 이 오재원 씨가 체포가 됐습니다. 일단 지금 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성추행 혐의로 집단 고소를 당했어요. 네, 이 지난달 초에 이 허 대표를 믿고 찾아온 신도 10여 명이 이 허 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한 걸로 좀 뒤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고소인들은 허 대표가 에너지를 주입을 한다면서 신도들의 신체를 추행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뭐 한 고소인은 뭐 심지어 남편이 보는 앞에서 추행이 일어났다. 뭐 이렇게 주장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고소인의 법률 대리인 측은 종교적인 성범죄, 이른바 이 그루밍 범죄 수법과 유사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 집단 세뇌가 되다 보니까 뭐 이런 추행을 당해도 뭐 괜찮은가 보다. 뭐 좀 당혹스러워도 쉽게 누구도 좀 표현을 못했다는 겁니다. 네. 허 대표 측은 당사자 동의받고 영적인 에너지 주는 것이었을 뿐 신체 접촉은 없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4분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강원 산지에 대설주의보 내려진 가운데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최대 20cm 안팎의 눈이 쌓여 있는 가운데 오늘 강원 산지 오후까지 또 경북 산지와 동해안과 더불어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이미 많은 눈이 쌓여 있고 추가로 더 내리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대부분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9도 등 전국적으로 8도에서 12도 분포를 보여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예년보다 낮은 기온이고요.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 0도 등 이 찬 공기의 영향으로 아침에는 다소 춥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바람이 전반적으로 강할 텐데요. 주로 제주와 해안 위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 또 모레까지는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가 높겠습니다. 충북 일부와 영남, 일부 전남의 대기도 건조한 상태고요.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씨입니다. 네, 평소처럼 나오셨다면 정체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남청주 부근의 정체는 사고 때문인데요. 2차로가 막히면서 일대가 혼잡합니다. 소원 부근은 양방향에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구간 도심 쪽으로 달래내서 반포 쪽으로 정체가 이어집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서안산 부근에서 속도가 떨어지는데요. 사고 여파가 더해졌습니다. 이후로 동수원에서 신갈 분기점 쪽으로 지체고요. 용인에서 양지 터널 쪽으로 막힙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잠실대교로 묶어서 사고 있습니다. 청담대교부터 여파를 받고 있고요. 이 전으로는 행주에서 양화대교, 여의하류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요즘 장바구니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과일값은 1년 새 2배 가까이 오른 품목들도 있어서 마트에 가면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오늘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전화 연결해서 현재 물가 상황과 물가가 언제쯤 잡힐 수 있을지 짚어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 대유행 이후에 시작된 다른 물가 상승세가 이제 조금 주춤해지지 않았냐 하는 이런 얘기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과일을 중심으로 신선식품 가격이 급등했고요. 특히 사과, 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실제로 과일값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과가 올랐는데요. 이가 이제 애플플레이션이다. 애플, 네네. 사과에서 인플레이션 합성했습니다. 사과 가격이 전체 이제 물가를 끌어올리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지난달 보면 이 사과가 가장 많이 올랐느냐? 그게 아닙니다. 과일값 상승률 1위는 귤이었습니다. 네. 물값 1년 전에 비해서 78% 올라서 상승률 1위 기록했고요. 사과가 2위입니다. 11%. 61% 올랐습니다. 복숭아 63%, 토마토 56%, 감이 55%입니다. 딸기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습니다. 23% 올랐는데, 아니 지금 뭐 마트 가 보니까 이 사과값 비싸다 해서 봤더니 한 개 10,000원짜리 사과가 등장하는가 하면,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대체 과일인 귤로 눈이 갔는데, 귤은 1월에도 40% 올랐고요. 2월에는 80% 가까이 폭등을 한 겁니다. 네. 대체 수요가 늘었죠. 또 노지감귤 생산량까지 이제 줄어든 것도 영향이 컸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과일 쇼크다. 과일류 물가를 보여주는 2월 신선과일 지수는 1년 전에 비해서 40% 넘게 올랐는데, 이 수치는 지난 1991년 이후 이제 32년 5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네. 왜 이렇게 올랐나요? 일단 뭐 물론 2월이 이제 일부 설명절 수요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통상 추석과 설명절이 과일 최대 수요가 있는 거 맞습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사과는 일모작입니다. 1년에 한 번 생산해서 저장했다가 이듬해 햇사가 나올 때까지 먹어야 합니다. 근데 지난해 이상기후로 인해서 작황이 워낙 좋지 않아서 사과 생산량이 30% 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사과는 지난해 가을부터입니다. 네. 한 개 10,000원짜리 사과는 추석부터 이제 등장을 했고요. 올 설에는 19,800원, 20,000원짜리 사과가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사과는 어제가 가장 싸다. 올 7월이면 마오리, 9월이면 빨간 햇사가 나올 때까지는 가격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제가 가장 싸다. 그럼 좀 덜 오른 과일, 좀 떨어진 과일 가격이 그런 건 없나요? 이 사과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이제 대체 과일 가격도 덩달아 가격이 뛰고 있는데요. 국산 과일은 대체로 다 올랐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딸기는 23%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입 과일도 대부분 오름세입니다. 오렌지, 바나나, 파인애플 무관세로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비싸고요. 다만 유독 수입 과일 가운데 망고만 1년 전에 비해서 두 자릿수 10% 떨어졌습니다. 워낙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 데다 할당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지난 1월 하순부터 망고 가격은 낮아졌습니다. 네. 그 오렌지 바나나 수입 물량 늘린다는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 되면은 좀 여러 품목에 긴급 수입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수입 과일이 대안이 될까요? 글쎄요, 저는 이 신토부리 한국 이 과일을 이제 뭐 맛과 신선도 측면에서 이제 뛰어넘을 과일이 있을까 싶은데 당장 사과 수입하자라는 여론도 있긴 합니다. 네. 실제로 정부는 미국, 일본 등 11개 국가와 사과 수입 논의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국내 사과농가 보호와 병충해 유입 때문에 수입은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대안으로 오렌지, 바나나, 뭐 망고스틴, 뭐 수입 과일 물량 좀 늘려서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방침이거든요. 물론 일부 저렴한 수입 과일이 뭐 대체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사과 아침에 하나씩 먹던 분이 갑자기 오렌지나 망고나 파인애플이나 바나나를 먹는다? 이게 일회성이면 괜찮지만 지속성, 연속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상처난 조금 못난이 사과라도 먹어야 한다. 이 말은 뭐냐? 수입 과일이 일부 수요를 분산시킬 수는 있지만 대안은 되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자, 이제 풋사가 나올 때까지는 이제 말씀을 했지만 이번 어떨까요? 한두 달 뒤에 가격이 좀 안정되는 품목도 있을까요? 대부분은 좀 약간 더 장기화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난해 가을부터 오른 사과값 도대체 어디까지 오를 거냐. 정부도 그렇고요. 단기적으로는 올 햇과일 나오는 가을철이면 안정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언제든 금사과는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앞으로 9년 동안 기후변화로 인해서 작황도 안 좋기 때문에 국내 사과 재배 면적이 1년에 평균 1%씩 줄어들어서 생산량 자체가 줄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이게 축구장 4,000개가 사라진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 4,000개가 9년 새 사라진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 농촌경제연구원은 이렇게 생산량이 줄게 되면 국민 1인당 사과 소비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저는 고기는 양보해도 사과는 양보를 못 하거든요. 매일 아침 이제 식사 대용으로 아마 사과 드시는 분들 아마 엔겔 지수가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사과는 진짜 금사과라 그러죠.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자, 그럼 결국 공급의 문제라는 건데 공급을 당장 늘리는 게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인데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궁극적으로 앞으로 매년 사과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가을에 이제 가격이 내린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개의 전쟁을 경험하면서 농축산물도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식량 안보 차원에서 좀 접근해야 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매번 이제 농지를 좀 줄이고 공장을 짓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미래 먹거리는 수입산 의존도가 더 커집니다. 우리가 외국의 대기업형 농가와 가격 경쟁력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고품질, 고부가가치, 특화된 제품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특수한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농축산물을 좀 유지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특히 지금도 이제 이 사과 유통 과정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가격이 뛰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이 농산물 유통 구조를 좀 개선하는 방안, 또 기후 변화에 맞춰서 품종을 개량하는 방안도 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 유통구조 개선 참 오래전부터 한 얘기인데 이게 쉽지 않은가 봐요. 과일뿐만 아니라 채소값 상승세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농산물값 잡기 위해서 긴급 가격 안정자금 또 투입하겠다고 나섰는데 농산물값 그러니까 채소값 같은 건 얼마나 올랐는지 정부 대책은 효과가 있을지 그것도 좀 짚어주세요. 맞습니다. 알마 식당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지금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는 반찬은 무한리필입니다. 이 한국에만 있는 이 특수한 반찬 문화 역시 외국인들 오면 충격적인데요. 이것도 뭐 중장기적으로 좀 개선방을 좀 찾아야 하는데 뭐 남는 건 버려야 하죠. 뭐 식당 입장에서 이렇게 이 채소류가 이렇게 오르면 아까워서 재활용할 수 있다는 유혹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지난달뿐만이 아니라 이번 달에도 이 농촌경제에 온 거는 딸기, 토마토, 대파, 호박과 같은 과일 채소 값이 적게는 10%, 많게는 50% 이상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32년 만에 최고치 찍은 이 과일과 채소류 이 꺼내든 카드가 뭐냐? 세금으로 할인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설 연휴 그리고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추석 때부터 계속해서 사상 최대의 할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물론 뭐 수입 과일을 늘려서 이제 대체 수요로 좀 유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회성 재정 지원이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뭐 반짝 세일, 365일 세일하게 되면 시장 가격은 왜곡되고요. 물가 잡기에는 힘이 딸릴 뿐입니다. 근데 이렇게 농산물 값이 급등하면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또 농민들 한숨도 깊어진다고 해요. 별다른 대책 없다가 농산물 가격 오르면 물가 상승 주범이다 이런 그 눈총을 받고 또 이제 비료값, 농약값, 인건비 이중고, 삼중고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정적인 어떤 생산물 확대 이런 걸 농민들이 바란다고 해요. 이런 건 어떤 또 대책이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농민 입장에서 사방이적입니다. 점점 기후변화로 인해서 작황한 부진한 건 늘 상수고요. 네. 가축농가 고령화됐습니다. 사람 구하기 힘들죠. 그런데 인건비, 비료값, 농약값도 부담이고요. 이미 생산한 농산물은 대기업이 도매가로 넘기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 오른다? 농가 수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계속 농사 지으십시오라고 권장할 수만도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정부의 뭐 재정적 지원도 물론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량은 신토부리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이제 농법 정책이나 체계적인 지원으로 계획된 아주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체계 구축에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유가 오름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해 말에 다소 잡히는 것처럼 보였던 국제 유가가 이제 계속 오르고 있고 그런데 그 유가 오름세가 이제 걱정스러운 이유가 그 자체도 문제지만 유가 오르면 전반적인 물가에 부담을 주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뭐 유류세 인하 이런 대책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추가로 더 할 여력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유가 주요 3대 유종이 일제히 배럴당 80달러 넘어섰고요. 네네.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유 역시 배럴당 85달러의 내외로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석유 한 방울 안 나기 때문에 유가가 올랐다 공공요금이 굉장히 들썩일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가 지금 꺼내든 카드는 유류세 인하 카드 연장하겠다라는 겁니다. 유류세 인하 벌써 3년째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부터 시작이 돼서 6개월 한시적으로 하다가 이게 올해 4월까지 총 8차례가 연장이 된 겁니다. 네. 한이 현재 휘발유 25% 깎아주고 있고 경유 37%나 깎아주고 있는데 근데 매일 유류세 연장하다 보니 세수는 급감하고 있지만 체감 효과는 반감됩니다. 여기다가 지금 시중 휘발유 가격은 7주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제유가가 지난해 말 배럴당 70달러대에서 지금 80달러 중반대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런 상승세는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이제 4월 이후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공공요금인데 공공요금도 사실은 올해 계속해서 인상이 예고되어 왔습니다. 지난달에도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요금 뭐 두 자릿수 내외로 올랐는데 네네. 그러나 공공요금 뭐 연초부터 시내버스, 도시가스 요금, 도시철도 요금, 뭐 택시 요금, 상하수 요금 들썩이다 보니 정부는 상반기까지도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건 사실 조삼모사거든요. 네. 인상분을 미루는 것일 뿐 우리 후세대가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네. 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 오르면 결국 소비자들은 소비 줄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위축된 내수 더 위축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좀 악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지금 물가가 이 성장률을 웃돈 게 벌써 3년째입니다. 지난 2022년 물가 연평균 5% 넘게 올랐고요. 네. 지난해는 3.6% 올랐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 2.6, 성장률은 2.1%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난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물가 감안하게 되면 1년 전과 비교해서 1.1% 줄었습니다. 이 얘기는 네. 뭐냐? 3년 연속 줄어들다 보니 그동안 모아두었던 예적금 깨거나 그나마 예적금 깨신 분들은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지만 이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오히려 대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3년 연속 실질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들은 투자와 채용을 기피합니다. 네. 이게 가장 무서운 일본식 장기 침체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주로 무거운 이야기 위주로 다룬 것 같은데 최근 물가 지표가 워낙 나빠서 그렇지 우리 경제 다른 지표들이 다 나쁜 건 아니고 나아지는 모습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우리 맞습니다. 경제 어떻게 전망하세요? 맞습니다. 이제 그나마 지난해 말부터 이제 내수보다 수출에 좀 희망이 보이고 있는데요. 반도체와 중국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기재기를 켜면서 올 1월 경상수지 흑자 보여서 지난해 5월 이후 9개월 연속 흑자고요.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수출이 이제 50% 이상 늘고 있다라는 것. 그 수출의 절반 가까이는 또 중국이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 이 대중국 무역 수지도 이제 이 적자 고리를 좀 끊었다라는 건 좀 긍정적입니다. 네.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단기간에 무리하게 인상되고 있다면서 이른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백지화하겠다. 전면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까지 같이 짚어주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공시가격이라는 데 정부가 각종 세금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공시가격에 따라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부동산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과 같은 총 67가지 복지 정책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시세 이 10억 원짜리 아파트의 세금 매기는 기준은 얼마를 보고 있느냐? 6억 9천만 원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모든 부동산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서 오는 2035년에는 시세 90%까지 반영하겠다라는 겁니다. 세금도 시세에 비슷하도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라는 취지였는데 네. 하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재검토 공약을 했습니다. 당선된 뒤에 이제 수정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결국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라는 이제 취지인데요. 네네. 장단점이 분명합니다. 이 다주택자들 주택 갖고 계셨던 분들은 재산세,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구태여 세금 무서워서 주택 처분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이렇게 세금이 좀 줄어들게 되면 다른 부동산 세제까지 지금 종부세 완화든 깎아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중장기적으로는 다주택자의 어떤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물가 상승 얘기하다 하나 빼먹은 질문이 있네요. 지금 1분 좀 넘게 남았는데 장바구니 물가 오르고 유가 들썩이면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그 금리 인하 시기 그거 늦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국제유가가 이제 4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국제유가가 오르게 되면 국제유가는 물가에 미치는 파장이 가장 큽니다. 네네. 그래서 물가를 자극해서 금리 인하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은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기준금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물가의 가장 큰 변수, 우리나라는 국제유가와 이제 기후변화에 따른 농축산물 이제 수확이 될 수 있겠는데요. 한국은행은 이제 미국이 먼저 기준금리를 내린 이후에 확인한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미국이 지금 예상대로 6월경에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되면 한국은행의 첫 금리 인하 시점은 더 밀릴 수밖에 없는데요. 3분기 이후가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올해 안에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기가 지금 너무 좋지 않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자, 생각보다는 3분기 이후로 금리 인하가 늦춰지지만 그래도 올해 안에는 경기의 전반을 볼 때는 있을 거다. 요렇게 예측을 하셨습니다. 자, 네, 맞습니다. 네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 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신혜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 늘봄학교를 아시나요? 그동안 아이가 돌봄 교실에 탈락하면 어쩌나 걱정 많으셨죠? 올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희망하는 학생 모두 매일 2시간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늘봄학교는 학교 수업이 끝난 오후 시간에도 함께 운동하고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누구나 누리고 모두가 만족하는 늘봄학교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늘봄학교 캠페인은 교육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장관 조경입니다.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에서 땀 흘리는 전공의들은 우리 의료의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밤샘이 일상화된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수련과 진료 모두에 집중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 시작으로 정부는 올해부터 36시간 연속 근무 축소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수련의 질을 높이고 전문의도 늘려 전공의 과도한 업무 부담도 줄여가겠습니다. 실력 있는 의사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들과 함께 실천하고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러 다니고 있는 소비자 기후행동의 활동가 김은정입니다. 2022년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섬유 생산량이 2000년대보다 한 2배가량 늘었다고 해요. 30% 정도가 판매되지 않고 고스란히 폐기되고 있고 재고 폐기 비용이 한 2,100억 달러라고 합니다. 패스트 패션 산업은 제조부터 폐기, 옷의 소모 과정 전반에 걸쳐서 환경 오염을 이제 야기하게 되고요. 사실은 팔지 않고 사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렇지만 가장 현실적이지 않죠.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규제입니다. 30%의 의류가 판매되지 않고 고스란히 폐기된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고량을 공개한다든지 대량 폐기를 금지하는 규정을 제한해야 되겠죠. 이런 정보 공개를 잘하고 이런 제도를 잘 지키는 회사의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식이 가장 현실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옷만 산다. 그러기 위해서 구매하기 전에 옷장을 꼭 점검해라. 오래 입을 수 있는 재질이나 디자인의 옷을 구매하라. 소비자로서의 규제를 요구해라. 실제로 유럽은 이런 정보 공개에 관한 법들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유럽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입니다. 때 아닌 강원 산지 폭설과 칼바람을 품은 찬 공기가 봄이 맞나 싶을 정도의 느낌을 갖게 하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0.5도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0도 이하도 있었고요. 강원 산지는 영하 5도대를 맴돌고 있습니다. 내일도 찬 공기 여파로 아침 최저 기온 0도 이하인 곳도 많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강원 산지에는 이미 20cm 내외의 눈이 쌓여 있는데요. 오후까지 경북 산지와 경북 동해안과 더불어 1에서 5cm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빙판 형성되는 곳이 있으니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9도, 대전, 광주 10도, 대구 11도 등 어제와 비슷하고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 2에서 4m로 높게 일겠는데요. 모레까지 높은 파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오늘까지는 제주와 해안 위주로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일부 경남과 일부 전북 지역도 역시 강풍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충북 일부와 영남 일부 전남 대기가 건조한 상태고요. 그 밖의 지역도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화재 예방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6도, 습도는 50%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의 사의를 수리했습니다. 총선을 3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이종섭 주 호주 대사와 황상무 수석 발언 논란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던 차에 나온 조치입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정치 현안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대변인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권이 이종섭 주 호주 대사,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논란에 대한 해법을 놓고 그동안 이제 고민을 해왔는데요. 오늘 윤 대통령이 황 수석 사의를 전격 수용을 했습니다. 당의 요구를 대통령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네,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특히나 이제 총선을 얼마 안 앞둔 상황에서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애타는 마음으로 이 사태가 수습되기를 바라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일단락 됐다고 봐야 하겠고요. 좀 더 지켜보면서 상황이 좀 빨리 진정이 되기를 그러는 마음이 당에 지금 행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위기감이랄까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이제 워딩을 보면 오만할 때 항상 보면 큰 위기가 왔다.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민심에 민감해야 한다. 이게 이제 어떤 거치 촉구하는 압박하는 그런 말들이었고요. 뭐 윤상현 의원 육참골단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 선거 당이 치르는 거지 대통령실이 치르는 게 아니다. 아주 좀 강도 높게 얘기를 했어요. 정진석 의원은 국민 눈높이 따를 때다. 최재형 의원은 대통령실 재편까지 언급했습니다. 네. 수도권 후보들 뭐 충청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주로 발언은 수도권 의원들이 많이 했는데 마음이 급한가 봐요. 급할 수밖에 없죠.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한 3주 정도 투표율이 3주입니다. 3주 후면 선거고 내일부터는 후보 등록이에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그전까지 2월까지는 좀 분위기 좋았는데 3월 들어와서 분위기가 조금씩 나빠지는 그런 걸 느꼈고 거기에 또 이런 악재가 도드라지니까 현장을 뛰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뭔가라도 조치를 주기를 바라는 그런 목소리가 하나로 그냥 뭉쳐서 나온 어제 그 공천자 대회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이 문제는 일단 그 약간 물꼬는 텄는데 어떻게 봉합되고 진정이 될지 이제 조금 더 봐야 되는 거고. 자, 비례 명단 놓고도 이제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이 아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거 보고 이제 처음에 좀 놀란 분들 많았을 거예요. 네. 그동안 당에 헌신한 인재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이게 이제 호남 쪽이기도 하고 당 사무처기도 합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어요. 그 권성동 의원도 이 비례 선정 미흡했다 이제 지적을 했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비례 명단 이제 당선권 20명만 가지고 볼 때 저희 당 당원 당규에 따른 4분의 1 그럼 한 5명 정도 되겠죠. 네. 거기에 해당하는 분이 있느냐. 저희 당원 당규 근데 좀 애매하게 돼 있어요. 해당 지역 인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해당 지역 인사가 고향을 거기로 하는 사람이냐.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냐. 고향은 달라도 거기서 활동한 사람. 그럼 활동한 사람이 어느 정도 활동을 한 사람을 해당 지역 인사라고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해석이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공관위에서는 예를 들어 현재야 비례위원 이번에 비례 들어간 그분도
본거지 거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준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 뭐 이뇨한 위원장도 이번에 8번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그분에 네. 대해서도 호남 지역 인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기준을 서로 다르게 보는 상황에서 나온 차이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걸로 보고 또 통상 20위권에 한 명은 이 사무처 출신 지원자들을 넣은 게 관례였는데 이번에 한 거의 25위 뭐 그 정도. 26번 그쪽에 가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또 사무총장을 지낸 이철규 의원이 지적을 한 걸로 봐야 되겠죠. 네. 반면에 비대위원 2명 들어간 거 이 부분도 또 이례적으로 지적을 했어요. 그 이제 뭐 김혜재 의원, 네. 그다음 방금 말씀하신 한지아 비대위원인데 그 부분을 뭐 이게 왜 자기 사람은 챙기냐 뭐 이런 뜻인가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언론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천을 했다는 지적으로 네. 해석을 하고 기사를 쓰신 걸 봤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절대 사천 없었다고 하거든요.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을 임명을 해서 운영을 한 거는 맞지만 그것과 공천과는 저는 별개라고 믿고 싶습니다. 저도. 네. 또 김예지 의원에 대해서 비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연속으로 비례를 받는 것이 맞느냐. 한 20년 동안 그런 예는 없었어요. 그 전에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례상 이게 맞는 이유가 합당하게 설명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 설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어요.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네네. 그러니까 이 두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이철규 의원의 지적. 뭐 이철규 의원뿐만이 아니라 많은 꽤 몇 분 되시는 의원분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네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비례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요. 네. 호남 홀대 문제 삼으면서 호남 출마자들이 집단 사퇴할 수 있다. 사실 이미 비례대표를 사퇴한 분도 있죠. 네. 예. 근데 이제 지역 출마자들 같아요. 이분들은 집단 사퇴할 수 있다는 분들은. 그 경고를 하니까 당 지도부가 이제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예요. 장동혁 사무총장이 신청한 분들 중에 그리고 후순위에 있는 분들 중에 고려할 부분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겠다. 이제 이거는 순번 조정 가능성은 열어뒀다고 봐야 하나요? 일단 그렇게 봐야죠. 근데 참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내일부터가 후보 등록이고 금요일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그 서류 준비하는 게 뭐 1, 2분에 되는 게 아니니까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이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 이 규정은 15% 득표가 안 나는 광역자치단체에 한해서 그 지역 해당 인사를 20위 안에 4분의 1을 추천한다. 네. 이 규정은 김종인 비대위 때 생긴 겁니다. 당시 서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광주 5.18 묘역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던 그 시점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규정이 갖는 의미가 단순하게 비례 공천에 있어서의 실무작업 규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근데 이런 측면도 또 있을 것 같아요. 비례 이제 조정하고 호남 배려하는 거는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본래 그리고 약속을 했으면 뭐 대국민 약속은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도 권성동 의원도 했는데 근데 또 그걸 너무 뒤흔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도 없고 더 큰 혼란이 생길 수도 있고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이 또 반발하면 이게 더 엉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골프 접대 의혹 공천 취소된 한 17번 거기 누구 채우냐가 오히려 더 관건 아닌가요? 지금 현재로? 뭐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릴 위치는 아닌데 예. 전반적으로 그 한 분을 교체해서 거기에 다른 분을 이제 넣는 식으로 갈 상황으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네네. 그 정도의 문제라면은 이 정도로 커지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호남 배려 문제라든지 한 분 갖고 이게 잦아들 거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조금 순서라든지 명단의 변화가 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 이번엔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공천 취소된 도태우 변호사,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 잇따라 무소속 출마 선언했습니다. 네. 당에선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보수표 분산 우려가 나오고 있죠.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그 두 분을 공천 취소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도태우 후보는 공천이 됐다가 공천을 취소하려고 하다가 다시 공천을 주는 걸로 됐다가 또 공천이 안 됐거든요. 네. 이렇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특히나 저희 쪽 지지자분들께서 이 일처리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고 또 감정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있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저희한테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이 해당 지역에서 저희 쪽 공천자가 분명히 이제 있어요. 다시 공천을 하지 않았습니까? 표분산 우려가 당연히 있죠. 근데 그러한 불리함을 감수하고라도 당이 정한 원칙을 실천을 했다. 그 점이 민주당과 다르다. 이 부분을 저는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 네네. 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당선한 뒤에 복당할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상당히 이모셔널한 막 모습도 보이면서 막 강조를 했어요. 반면에 앞서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뭐 나간 사람 복당 불가 입장을 천명을 했거든요.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겠어요. 만약에 당선된다면. 굉장히 먼 얘기인데요. 예. 그 후에 이제 당선 여부도 생각을 해야 될 거고, 네. 그 후에 총선 이후에 의석수 상황, 저희 당의 상황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부분을 답변한다는 것은 제가 대단한 능력자라는 걸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을 삼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우문현답이었습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도 국민의힘이 어제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이제 본격 선거제도로 돌입한 건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일단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 따끔한 지적을 귀하게 받드는 자세만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몸을 바짝 낮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정치를 처음 하는 입장에서 한 석 달 정도 당을 이끌고 오는 그런 상황에서 위기감 같은 것도 많이 느끼고 계신다고 저는 옆에서 느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만이 총선 승리를 이끈다는 그런 아주 절박한 심정을 계속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 발언 중에 하나이죠. 아울러서 한동훈 위원장은 총선 패배는 역사의 죄를 짓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뜻 한번 펼치지 못하고 끝날 거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지금 이대로 가면 이재명, 조국 같은 분들 그리고 통진당 아류 종북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게 된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좀 절박함이 묻어납니까? 절박하죠. 지난 2년간의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의 임기 동안 정말 제대로 일을 한 번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결국 국회 의석 분포가 너무나 치우쳐져 있었던 상황. 아무리 대통령에 취임을 했다 하더라도 일을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럼 앞으로 4년 더 반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저희가 이번 총선에 지면. 그런 절박함을 국민들께 호소를 하고 다시 한번 내부 결속을 강화한다는 차원의 발언. 이 발언은 총선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탄핵 추진 가능성을 거듭 내비쳤습니다. 일꾼이 왕 행세하면 권력을 회수해야 한다. 그 서슬퍼런 박근혜 정권도 우리가 권좌에서 내쫓지 않았냐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하는데 좀 그 말의 강도랄까요? 이것도 좀 높아지는 분위기예요. 자신감의 표현인가요? 자신감보다는 감정이 좀 많이 도드라진 흥분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총선에 임하는 과정에서 뭐 대통령 탄핵을 얘기하는 것이 맞느냐. 제 얘기는 뭐냐면 국민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이고 향후에 집권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그런 청사진까지 제시하면서 국민께 뭔가를 제시하는 것이 제1야당 대표의 도리라고 할 텐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켜서 어떻게든지 간에 정권을 빨리 잡으려고 하는 그 얘기는 결국 본인이 가진 그 고유한 사법 리스크 그것이 굉장히 마음에 걸려서 그것만이 집권을 빨리 하는 것만이 본인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는 거라는 생각 거기에 따라서 나온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네. 자, 민주당 내부 상황도 좀 짚어볼게요. 말도 많았던 그 서울 강북을 최종 경선에서 조수진 변호사가 박영진 의원을 꺾었습니다. 박영진 의원이 탈락하게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 어떻게 보셨어요? 민주당의 정체성이 나온 거죠. 이재명 현재 민주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조금이라도 반대되는 의사를 가진 사람들은 무조건 배제하고 제거하겠다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 이 강북을 경선 과정 아니겠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했고 네. 어제도 보십시오. 강북 을 지역과는 전혀 관련 없는 전국 권리당원을 상대로도 의사를 물었어요. 70%. 예. 말도 안 되는 차이로 박용진 의원이 졌어요. 그걸 또 숫자까지 공개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같은 당을 지금 그래도 하고 있는 박용진 의원, 지난번 재작년 8월에 있었던 대표 경선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둘이 붙었던 차점자에게 이런 식으로까지 박해를 있는 당이 과연 민주정당이냐,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이제 이 결과가 나오기 뭐 하루 전이죠. 경선 과정에서 조수진 변호사는 이제 박용진 의원의 말을 이렇게 인용해서 이왕에 바보 되실 거면 미랄이 돼서 썩어 없어진다는 생각으로 총선의 밑거름으로 헌신하라 이렇게 말했더니 박 의원은 뭐 그렇게 조롱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발언들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 조수진이라는 분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런 얘기를 그냥 공개적으로 들은 박용진 의원이 이렇게 점잖게 반응했다는 것에 대해서 박용진 의원에 대한 평가를 제가 다시 한다. 예, 그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격이랄까요? 그 내공이랄까 뭐 네,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엔 양문석 후보 얘기입니다. 양문석 후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 놓고 논란이 컸습니다. 불량품, 매국노, 그 노무현 대통령 비하 발언에 이어서 이른바 보니까 수박에 대한 막말, 그게 아주 거센 막말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자신이 출마한 안산 지역 비하 발언, 이런 것들이 이제 속속 확인이 됐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뭐 기자들이 물어보면 아이 이제 그만하겠다고 하고 국민이 이건 판단할 문제다. 다시 말해서 당 차원의 조치는 안 하겠다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뭔가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반복되는 대답이 되겠죠. 네. 민주당은 무조건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사람으로만 공천자를 결정을 해서 국회에 보내겠다는 전략, 그거 외에는 없는 겁니다. 이분이 어떤 막말을 했건 간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재명 대표만 지지한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그걸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으니까 답변을 안 하고 있고 논리도 궁색하네요. 자꾸 딴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공천 받아서 아마 선거 나갈 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 안산 유권자들이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내리셔야 할 텐데 이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잘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참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요. 민주당 전체 분위기가 이러니까요. 네네. 자, 조국 혁신당이 비례대표 순번 발표했습니다. 1번 박은정, 2번 조국, 8번 황운하, 10번 차규근. 10번 안에 수사받거나 재판받는 사람 4명입니다. 이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이 당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탄핵, 그다음에 뭐 한동훈 특검, 뭐 특별법,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조국 대표 입장에서 볼 땐 사적 복수를 위해서 선거라는 공적 체계를 이용한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에 또 비례대표 나온 사람들이 박은정, 차규근 이런 사람들 보면 검찰 있을 때, 법무부 있을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되는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들이라고 저는 봐요. 네. 이런 분들이 비례를 들어와서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한다는 게 민주정치에 맞느냐. 저 같으면 이분들 왜 국회의원 하고 싶으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직접. 근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 무슨 답변을 할지는 뻔한 얘기일 텐데 또 이것도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말밖에 제가 드릴 수가 없네요. 네.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많이 상승하면서 황운하 의원은 14에서 15석 정도를 예상을 하더라고요. 지금 상승세로 보면 가능하다고 보세요? 14에서 15석이면 한 30% 정도의 비례정당 지지율을 갖는다는데 글쎄요. 지난번에 열린우리당이라고 있었죠. 3석 그 가졌던 최강욱 의원이 있었던 당이 열린민주당이죠. 처음에 여론조사에서 14% 정도 나왔어요. 그러다 결국은 총선에서 5.42% 득표했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조국 대표가 이 조국 신당이 한 뭐 15% 20% 뭐 이런 여론조사도 있는데 어느 정도 진정될 거라고 봅니다. 네.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위성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과 이제 좀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면서 미묘한 긴장감이 흘러요. 그래서 그 전에 뭐 연대한다 이렇게 얘기도 했지만 그건 뭐 그거대로 살아있을지 몰라도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 비례정당은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연합이다 지지 호소했고요. 어쨌든 뭐 선거 때는 경쟁 관계가 될 거예요. 선거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선거 이후에 뭐 합쳐진다 전 그런 생각은 안 해요. 네네. 결과적으로
조국이라는 야권의 큰 어떤 정치 지도자가 전면에 등장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각각의 생각을 고집하면서 갈 거라고 보고 이것은 결국 차기 대선 물론 사법 리스크가 있지만 네. 차기 대권 후보로 야권의 단일 후보가 누가 될 거냐 그 경쟁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긴장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 민주당 그 완도, 진도, 해남이죠. 그다음에 그 지역 공천을 받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조국 대표와 같이 유튜브에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좋은 얘기 서로 주고받다가 조국 혁신당 명예당원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정청래 최고위원은 부적절한 발언이다. 최고위에서 논의하겠다. 뜻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당이 다른데 어떻게 명예당원을 딴 당에 가서 합니까? 그 얘기는 박지원이라는 분의 지금까지 생존 전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발끈하는 정청래 의원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네. 분명히 의식하고 있을 거거든요. 조국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 이재명 쪽에서는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긴장 관계가 유지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앞으로 총선 딱 3주 남았습니다. 자, 승패를 가를 당락을 가를 관건은 뭐가 될까요? 저희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수습이 될 겁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지만 수습되는 건 또 순간이거든요. 네. 단일 대우를 유지하면서 여당으로서의 책임감 거기에 따른 저희의 정책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국민들께 잘 설득하고 전달한다면 분명히 총선 승리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금리 인상 오늘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알아봅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본 은행이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고수해왔죠? 네, 최근 기준으로 보면 유일하게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한 게 일본이고요. 이걸 해제하겠다 이렇게 어제 밝힌 겁니다. 기존의 기준금리가 그러면 얼마였느냐? 연 마이너스 0.1%였어요. 네네. 그럼 이걸로 또 얼마나 높이느냐? 아주 조금 높입니다. 0에서 0.1%로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좀 문화가 개인용 금고를 많이 쓰거든요. 이게 바로 마이너스 금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돈을 맡길 이유가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동일본 대지진 때 이 가정용 금고들이 이게 떠내려왔을 정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금리 때문에 좀 문화가 많이 달라져 있는 거고 금리 인상 소식이 굉장히 오랜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17년 만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호혜까지 발행해가지고 이 소식을 전할 정도로 굉장히 큰 뉴스였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금리를 인상한 게 2007년이거든요. 그때 0.5%로 올렸는데 그때 이후로 쭉 내려왔어요. 쭉 내려오다가 2010년에 제로금리 0%가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6년 뒤인 2016년부터는 제로금리도 아니고 마이너스 금리를 쭉 유지를 해온 겁니다. 어제 이제 우에다 가조 일본은행 총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은 역할을 다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펼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마이너스 금리가 다른 나라에도 있긴 있었거든요. 뭐 덴마크랑 스위스, 유럽 중앙은행 이런 것들이었는데 모두 2022년 하반기에 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일본이 마지막으로 남았었는데 그마저도 이제 플러스 금리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금리를 올린 배경 뭔가요? 그러니까 물가도 오르고 또 이게 좋게 이제 순환이 되려면 임금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 네. 흐름이 확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일본 물가 상승률이 3.1%를 기록을 했는데 1982년 이후에 사상 최고치예요. 그러니까 일본을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잃어버린 30년을 겪고 있다. 일본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디플레이션을 겪어왔거든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렇게 디플레이션 겪었다고 이제 들어섰다라고 인정을 했던 게 2001년이고요. 네네. 그 후 10년 넘게 이걸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금리 인하 정책을 폈는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는 최근에 경제가 좀 좋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도 올랐고 특히 중요했던 거는 일본 또 춘투라고 해가지고 이게 한자어로 보면은 봄의 전투 뭐 이런 표현인데 네. 노사 임금 협상을 봄에 많이 해요. 그런데 일본 최대 노동조합이 이제 요 얼마나 임금이 올랐는가 요거를 지난 15일에 집계를 해봤더니 5.28% 올랐거든요. 그럼 이 5% 넘어선 게 1991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33년 만에 이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즉 이거 요약해 보면은 아까 한 30여 년 만에 물가 상승률이 3%대로 올랐고 그다음에 임금도 한 5% 올랐고 즉 이게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상승세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금리를 올리기로 한 겁니다. 네. 이제 마이너스 금리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면은 앞으로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나요?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데 당분간은 그렇게 안 할 걸로 보여요. 네.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해제를 하면서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한 가지 분명히 이제 밝힌 거는 급격하게 금리 인상은 안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이게 일본이 이런 태도를 보이느냐면은 이게 아픈 기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2번 금리를 올렸다가 크게 실패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2000년하고 2006년이었는데 일단 2000년에 일본은행이 금리를 0.25% 인상을 결정을 합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 해 2001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IT 버블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터지게 돼요. 네. 금리를 올려놨는데 버블 사태가 터지니까 일본 경제가 그때 휘청휘청했었고요. 그다음에 2006년 3월에도 금리 올리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다음에 2006년 7월 그리고 2007년 2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또 0.25%포인트씩 올렸는데 또 그 다음에 2008년에 또 기억을 하실 텐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또 터집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놨는데 이렇게 악재가 터지다 보니까 아예 고착화된 디플레이션까지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두 차례 흑역사를 겪었다 보니까 잘못 올렸다가는 큰일 난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올린 수치도 보면은 0에서 0.1%예요. 굉장히 낮은 수치로 조금 올린 겁니다. 네. 이번에 또 발표한 게 상장 지수펀드 ETF 매입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일본이 좀 특이하게 그 중앙은행이 이제 자국의 주식시장에 개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일본 주가지수 추종하는 그런 ETF들 있잖아요. 주가지수라고 하면 일본의 니케이 지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뭐 코스피 지수 뭐 이런 것들이 될 텐데 네. 이 니케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중앙은행이 매입을 해요. 근데 이걸 왜 매입을 하는 거냐면은 주식이 너무 떨어질까 봐 그런 거예요. 주가가 너무 떨어지게 되면은 중앙은행이 사가지고 주가를 좀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쭉 해왔던 거죠.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걸 안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잖아요. 이게 왜 안 하게 됐느냐? 이렇게 쭉 일본 중앙은행이 사왔는데 이게 좀 처치곤란이 됐어요. 지금 보유한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가지고 있는 ETF 시가총액이 60조 엔인데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650조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 네네. 돈이면 얼마나 되냐면 우리나라 1년 예산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본 아까 그 경제가 좋아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10%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대박이 났거든요. 근데 이게 수익이 나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일본은행이 이 ETF를 샀던 거는 주가를 방어해주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네네. 그럼 너무 올랐기 때문에 혹시라도 팔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가가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매물이 쭉 늘어나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팔지도 못하고 이러고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매입을 안 하겠다 이런 선언도 하게 된 겁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기 전에 짧게 하나 말씀드립니다. 앞서 윤석 대변인 언급한 지지율 관련 고지사항인데요.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16일에서 18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008명 대상으로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 물은 결과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 미래 33.6%, 조국혁신당 29.8%, 더불어민주연합 17.9%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선 전화 면접과 무선 ARS를 병행해 진행됐고 여론조사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금리 정책 결국 통화도 연결되는데 한국엔 어떤 영향 미칠지 짧게만 한 말씀 해주세요. 일단 결론 짧게 말씀드리면 네. 영향이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상폭이 적고요. 그다음에 하더라도 급격하게는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다만 어쨌든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전보다는 일본으로 돈이 좀 몰리게 되겠죠. 그러면 네. 엔화가 강세를 보여서 엔화가 좀 오를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일본 수출 기업엔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일본하고 경쟁하는 산업군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이런 데는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3부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인 이은지입니다. 국민연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국민연금 저도 받을 수 있겠죠? 당연하죠. 국가가 운영하니까. 물가 상승률까지 반영해서 평생 지급.
국민연금 운용은 잘하고 있죠? 기금 적립금만 1036조, 투자 수익금은 578조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민연금 다양한 지원 제도도 있다면서요? 출산, 군복무, 실업 크레딧은 물론 각계각층을 위한 보험료 감면까지 국가가 운영하는 믿을 수 있는 국민연금. 나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국민연금이 함께합니다. 국민연금.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한 주의 가운데에서 뜨거운 정치 현안을 본격적으로 토론합니다. 본격 토론 최진영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진영입니다. 오늘의 가장 방금 들어온 뉴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사의를 수용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KBS에서 황상무 앵커께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한참 같이 진행했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인격적으로나 또 실력적으로나 상당히 좀 좋았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민사회 수석으로 들어갔는데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MBC에서 얼마 전이었죠. 서울은 1입니다. 서울은 1도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같이 파란색의 기호 1번을 올리는 그런 식의 어떤 방송이 오면서 사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상당히 좀 난감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아마 시민사회 수석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가 국민의 눈에 높이에 맞지 못했던 발언을 했던 것은 분명한 것이고 국민의힘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있는 민심이 그것으로 상당히 들끓었습니다. 사실 조금 더 일찍 이 부분에 대한 결단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결국 늦었지만 다행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친분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참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의를 위해서 이제라도 지금 오늘 아침에라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의를 수용하는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을 매듭한 것은 특히 선거를 앞두고 뭐 선거와 상관없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정을 운영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밝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반템포 우리가 골을 넣을 때도 반템포 빠른 슛을 했을 때 유어 슈팅이 나올 수 있듯이 조금 더 일찍 지난 주말에 이와 같은 인사조치를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조금 남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이거를 보고서는 이제 뭐 첫 앵커 멘트도 바꾸고 이런 약간 좀 급하게 그걸 했는데 어떤 느낌이 그러면서 들었냐면 오늘 하루를 이걸로 또 보내기는 싫었던 것 같아요. 이 새벽에 이 뉴스가 나오게 한 거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황상무, 이종섭 뭐 이제 두 인물에 대해서 지금 여론이 이제 들고 있고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다른 방송에서 황상무 수석은 조만간 자진 사퇴할 거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뭐 황상무가 뭐라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막 진짜 대통령이 정말로 너무너무 좋아하고 보호해야 될 인물인가 뭐 그런 인물은 저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황상무 수석 본인이 잘못한 건데 게다가 본인의 말실수인데 이거를 이 여당에서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는데 이거를 그냥 뭉개고 갈 수는 없을 거다라고 보는데 다만 이종섭 대사는 이거는 뭐 시각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뭐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 본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종섭 대사 문제가 이제 가장 화두가 될 거다 앞으로도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계속 사실상에 이제 거치 압박을 했었고요. 어제까지도 계속 거듭해서 그러고 직접 현장을 뛰는 수도권 의원들이 많은 말을 했어요. 그 빨리 결단을 내리라고 여러 가지 뭐 윤상현이라든지 뭐 여러 의원들이 얘기했습니다. 윤희숙 의원, 정진석, 뭐 최재형 의원은 더구나 이제 대통령실 재편까지 언급을 할 정도로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 마음이 많이 급한 것 같아요. 여당 후보들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잘 나갔죠. 사실 국민의힘이 또 12월 29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신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프레임 전쟁 한마디로 뭐 어떤 정권 심판론을 운동권 세력 교체론 이런 큰 프레임으로 해서 전체적인 어떤 서울 경인 지역의 여론을 이끌어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도도 뒤집어 놓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조금 그와 같은 것이 약간 뒷심이 좀 딸린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지금 선거를 바로 앞둔 상황 속에서 악재가 지금 연일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황상무 수석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호주 대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특히 언론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강하게 부각되는 상태다 보니까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예전같이 못했던 이런 부분이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른바 데드크로스 여론의 어떤 그런 역전 현상이 이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원탑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즉각 교체 이런 즉각 소환 이런 아주 강력한 어떤 단어를 날렸고 지금 그 5인의 공동 선대위원장 중에 나경원 그 후보라든가 의원이라든가 전 의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안철수 의원 특히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이와 같은 당 내에서의 어떤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종전과 달리 친윤 비윤 이런 부분을 넘어서는 그런 부분이라서 아마 그 용산으로서는 읍참마수갈 수밖에 없던 그런 상태인 것이고 말씀드렸듯이 축구에서 뭐 오늘 저녁에 태국전을 합니까? 축구에서 골을 넣기 위해서는 뭐 질질 끌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반템포 한 템포 빠른 어떤 슈팅 그렇게 했을 때 유효 득점이 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선거를 앞두고 정말 당정 용산 간의 어떤 원팀 정신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번 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복원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원팀은 제가 보기엔 물 건너 간 것 같고요. 지금 한동훈 뭐 이제 비대위원장과 용산 대통령의 어떤 갈등이 사실 만만치 않아요. 사실 지금은 유난 갈등이라고 보기는 저는 힘듭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을 당에 이번에 출마한 분들이 모두 지지하고 있어요. 이거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상당히 이 갈등이 좀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수도권 판세 여기에 좀 기인을 한다라고 봅니다. 오늘 그 제가 이제 재밌게 읽은 조선일보 기사가 있어요. 제목이 이종섭 출국 뒤 서울서 15%포인트 빠져 여 후보들 중도층 다 날아가 이거 얘기한 건데 어제 조선일보가 이제 여당 후보들 이제 만나고 뭐 이제 전화 인터뷰 했다라는 건데 리드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국민의힘의 모 익명 관계자로 용산이 미친 것 같다. 이게 리드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색적으로 지금 뭐 용산에 대한 불만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고 뭐 김병민 후보는 뭐 수도권 후보들 표정이 다 어둡다. 뭐 윤상현 후보도 인천에서 14개 중에서 지금 2개밖에 못 가져갈 것 같다. 지난 2020년에 그랬거든요. 그때 무소속 하나하고 국민의힘 그렇죠. 미래통합당 본인이 무소속이었죠.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그때하고 분위기가 너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종섭 대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문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이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원팀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구호에 불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지금. 예. 네. 이종섭 대사건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세요? 참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미 호주에서 신임장 뭐 우리 영어로는 어그리먼트 아그레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임장을 받아서
그 호주 대사로 취임한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봤을 때에 과연 그 당시에 그 국방부의 수장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와 같은 어떤 뭐 직권남용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법률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법적 책임이 성립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좀 봅니다. 네. 어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해외에 나가시는 그 절차에서도 법적인 문제에서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은 법적 사안이 아니고 정치적 사안이 됐다라는 점이 윤석열 정부의 딜레마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 인사권자로서의 어떤 도장을 찍어서 해외까지 보냈는데 법적으로 그 문제가 되지 아니할 사안에 대해서 과연 소환하고 거기다가 인사조치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현재의 그 총선 판세에서 봤을 때는 특히 서울 수도권 민심은 황상무 수석의 어떤 이와 같은 자진 사퇴만을 가지고 수습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의 비상적 상황에서는 비상적 결단밖에 해결책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KBS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이 호주 대사 같은 경우에는 언제라도 가겠다라고 했고 실질적으로 공수처에도 그 서류를 보내가지고 빨리 불러달라, 빨리 소환해서 조사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사실 공수처가 안 불러버리면은 마치 안 가려고 한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단순히 한국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은 조사를 받는 것을 넘어서 이 호주 대사 본인 스스로의 좀 개인적으로는 참 그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입니다만 지금 선거 판세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본인 스스로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 정말 반 포인트 빠르게 좀 행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아마 저뿐만 아니고 수도권에서 뛰고 있는 많은 분들의 어떤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뭐 규정에 맞니 법에 맞니 이거를 지금 따질 때가 그렇죠.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치다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폴이겠죠. 심지어는 뭐 당정 갈등이 있니 없니 앞으로 어떻게 되니 그런 생각하는 것도 지금은 사치다 이런 얘기까지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게 절박한가 봐요.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박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그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에 제가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특히 이제 서울 지역의 지지율이 두 자릿수로 빠진 게 여러 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갤럽이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특히 이제 이게 대선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이거는 지역별로 어디가 영향을 받느냐인데 지금 최근에 한강배트에 그 국민의힘 쪽 제가 선수들 본 얘기 들어보면은 지금 한강배트에서 한두 개 건지기도 힘들다. 이런 얘기가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분석에서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라고 본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종섭 대사가 자진 사퇴.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대사가 무슨 자진 사퇴하고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장관도 아니고 이게 이렇게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을 대사가 이렇게 한 것도 본 적도 없고 설령 자진 사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들어와 가지고 수사 받으려고 하면은 모든 여론의 이목이 이제 여기에 집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소환 받을 거냐 또 지나가면서 뭐 집 앞에서 진치고 기자들이 있을 거고 이게 해결이 될까? 약간 되게 선거 때까지. 선거 때까지 해결이 될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지금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은 한 1분 동안 좀 물 마시면서 쉬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앞서 언급된 여론조사 관련해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 리서치가 지난 16일에서 18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선 전화 면접과 무선 ARS를 병행해서 실시됐고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은 어느 후보에 투표하겠냐는 질문에 민주당 후보는 45.2%로 국민의힘 후보 38.2%였습니다. 자세한 조사 개화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하나가 더 있네요. 강원도 삼척시 평지 지역에 대설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외출을 가급적 피해 주시고 내 집 앞, 내 점포 앞 보행로와 지붕 및 옥상에 쌓인 눈은 함께 치워서 사고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와, 질문이 어디 있었나 제가 한참 봐야겠는데. 자, 비례 명단 놓고도 또 이제 잡음이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비례 명단 사실 그 모든 어떤 그
권력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핵심이 어떻게 보면은 비례명단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 어떤 선거에서도 비례명단을 뚜껑을 열었을 때에 어떤 뒷말이 없는 케이스는 사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이번에 어떤 그 2020 그러니까 20대 이후에 21대에 그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한 이후에 그때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서로 양측이 다 어이없는 일들이 많았습니다만 그나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용산에서 뭐 분노했다는 말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주당이나 어떻게 보면은 그 조국 신당의 비례 리스트와 비교를 했을 때는 오히려 이것이 바로 비례의 취지를 살린 것이 아닌가. 특히 1번에서 10번까지는 보면은 1번 같은 경우에 여성이자 장애인이자 플러스 거기에 이제 법조인으로서의 어떤 그 전문성을 가진 분을 넣었고 또 8번 같은 경우에는 인효안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넣지 않습니까? 네네. 상당히 어떤 보면 상징적인 인물 그리고 그 외에도 남녀 할 거 없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전문성과 또 나름대로의 어떤 그 비례대표의 취지를 살렸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일부 옥석은 가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보석 같은 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일부는 잡석 같다. 이런 얘기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비례 17번이었습니까? 그 총리실에 공무원으로 계셨던 분이 뭐 네네. 4급이었다가 뭐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5급으로 강등됐던 그런 분들은 지금 속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걸러질 것이고 다만 국민의힘의 어떤 리스트에 대해서 비판이 있습니다만 그 비판은 특히 조국 신당이라든가 아니면은 더불어민주연합의 어떤 종북 좌파 범죄 어떤 연루 뭐 전과 이런 어떤 그 비판에 비해서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보석에 가깝지 않은가. 전체적인 총평은 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배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당은 당규상 호남의 비례대표를 한 25% 정도는 줘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한 25% 이상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당선권에 얼마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만 근데 이 부분은 달리 조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굉장히 뭐 TK 정당이다, PK 정당이라고 하지만 특히 서울 수도권에는 지역구에 공천받은 분들 중에 호남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대학교 친구기도 한 여기 동작구에 있는 장진영 후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그 마포을에서 열심히 지금 뛰고 있는 하은경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특히 서울 지역에 있는 상당수의 어떤 그 공천받은 분들의 그 지역적 배경이 호남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수도권의 어떤 그 지역적 배경 그리고 호남 오른 비례 대표로서의 어떤 호남의 이런 부분들을 해본다고 하면은 결코 그 정도에 있어서의 어떤 호남을 배려하지는 않았다. 이런 부분 착시 현상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호남 쪽에서 지금 그 기반을 두고 신청했던 분들이 좀 더 배려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사퇴하겠다라는 그런 집단 움직임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그 당 차원에서 장동혁 사무총장이 들여다보겠다 그랬죠. 어떤 그 들여다보겠다고 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선이 많이 상했다라는 게 곳곳에서 보여요. 오늘 그 조선일보 제가 참 조선일보를 좋아하네요. 많이 읽었네요. 제목이 여당 비례공천 갈등 와중에 한동훈 이철규 고성호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가 썼는데 쉽게 얘기하면 비례대표 후보 발표하기 전에 한동훈 이철규 두 사람이 이제 싸웠다라는 바깥에서 고성이 오갔는데 심지어는 이철규 의원이 나도 탈당하겠다 얘기하고 한동훈 나 그럼 비대위 사퇴하겠다 막 이러면서 싸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핵심은 사실은 이제 윤석열 그러니까 용산의 의중이 언론들이 이제 분석한 바에 따르면은 용산의 의중이 반영된 주기환 후보. 이게 이제 또 호남이기도 하죠. 호남 배려. 이제 주기환 후보가 이제 호남 광주에서 당협위원장 하고 있으니까 이 후보가 이제 배제된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검찰 수사관 같이 이제 일을 했던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 이게 뭐 알려져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배제한 것에 대해서 이철규 의원이 불만을 터뜨렸다는 거고 그게 이제 그래서 본인이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이거 조정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쨌든 이시우 후보가 이제 골프 접대 받은 걸로
뭐 그게 드러나면서 이제 한 명이 지금 사퇴를 그러니까 이제 공천 배제하면서 미세 조정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좀 약간 봉합을 하려는 움직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굉장히 감정선이 지금 상한 상황이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심상치 않아요. 윤한 갈등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들어섰을 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렇게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으면 독립적으로 했다는 걸로 해석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윤석열 아바타라고 그렇게 민주당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실질적인 어떤 그 당에서의 이니셔티브를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이 잡고 끌고 가고 있고 특히 아까 얘기했던 그 주기한 그 어떻게 보면 검찰 수사관으로서 그 검찰 사무국장으로서 우리 검찰총장이었을 때 어떤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했고 특히 네. 지난 그 대선 과정에서도 호남 쪽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주기한 그 후보 본인 입장에서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좀 안타까운 챙겨주고 싶은 마음은 사실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리스트에 상위에 올랐다 했을 때에 이게 그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을 그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과 또 국민의 미래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를 아주 심도 있게 했지만 결국 플러스보다는 네거티브한 효과가 좀 더 크다라고 하는 정무적 판단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리면은 그럼 표로 그대로 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신속하게 이 부분도 이제 그 물밑 조율을 통해서 미세 조정을 하는 것이 맞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본질적으로 지금 현재 국민의힘 미래의 어떤 그 비례대표에 있는 분들은 사실 한 분 한 분이 전문성과 또 그 직역 대표 그리고 또 마이너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에 비할 바가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은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 얘기 좀 넘어갈게요. 자, 박용진 의원이 먼 길 돌고 돌아서 결국 탈락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예정된 결과였죠. 뭐 게다가 전국 당원 이제 그러니까 투표까지 70%가 들어갔으면은 이게 쉽지 않다. 왜냐면 강성 당원들이 주로 투표를 할 거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 결과는 예견됐고 어제 네. 이 결과가 발표되는 과정 자체가 참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 숫자를 이제 기본적으로 공개하지 않아요. 근데 이 숫자를 누가 공개를 했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발표를 했어요. 거리 유세 중에서 이제 마이크를 잡고 갑자기 돌발 발언을 하는데 여기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강북의 권리당원은 조수진 53.75, 박용진 46.25, 전국 권리당원은 조수진 76.85, 박용진 23.15. 이거를 당대표가 직접 유세 중에서 얘기를 하는 게 맞나. 그리고 뭐 이제 압도적 차이로 결정됐으니 이젠 이 얘기는 여기서 끝냅시다라고 하면서 또 살짝 웃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떨어진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다. 뭐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참 잔인하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총선 결과 나오기 전에 조수진 변호사가 이제 박용진 의원 말을 살짝 인용하면서 이왕에 바보 되실 거면 미랄이 돼서 썩어 없어진다는 생각으로 총선 밑거름으로 헌신하라. 그랬더니 박 의원이 그렇게까지 조롱해야 되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정도라고 하면은 거의 학폭에 비유한다고 하면 왕따 수준 아닙니까? 저는 민주당이 정말 그 학폭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고 뭐라고 하면서도 이거는 그 비명을 왕따시키는 규정을 만든 건 아닙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뭐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든 것을 위인설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박용진을 배제하기 위한 규칙 한마디로 위인설규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한 사람을 조리돌림하고 한 사람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공간의 그 공공당의 어떤 규칙 자체를 룰 자체를 바꾼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시스템 공천으로서 지역 어떻게 보면은 당원 50% 그리고 지역 주민들 50% 그게 기본 룰인데 특별히 자객 공천을 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자객 공천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리스트 그 어떤 룰 자체를 마구마구 바꾼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그거에 대해서 공정하게 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무슨 뭐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재명 대표가 그런 구체적인 숫자를 왜 공개를 하죠? 그렇게 하면서 반응도 킥킥거리는 그런 모습. 마치 지난번 같은 경우에 이수진 민주당 의원을 컷오프 시키면서
동료들 평가에 있어서 빵점을 맞고 맞았다라고 하면서 희덕거렸던 그런 모습이 지금 같이 겹쳐 보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학원 폭력에서 얘기하고 있는 왕따 아닌가? 박용진에 대한 왕따. 그렇다고 하면 모든 국민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그 이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그런 식으로 비웃는 그런 당 대표가 과연 공당의 대표의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자, 반면에 양문석 후보 경우는 좀 대조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 말씀인데요. 아까 그 김영주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도덕성 평가 빵점이다. 그리고 또 이수진 의원 동료 평가 빵점이다라고 하면서 비웃었고 이제는 거꾸로 양문석 의원 그 후보에 대한 어떤 내부 평가 과정에서 도덕성 평가 빵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그 경선에 붙이고 공천을 주는 이게 바로 아무런 규정이 없이 찐명 횡재, 비명 횡사의 홀로코스트의 마침표가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뭐 이게 그 친명들 지도부 쪽에서는 정봉주 막말하고는 다르다는 건 정봉주 막말은 이제 피해자가 있고 이제 국민들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당내의 인사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뭐 이런 거니까 좀 다르다라는 건데 요게 이제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후폭풍이 있냐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지민 비조가 좀 강화될 것 같다. 소위 말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건드려 약간 이런 거에 이제 민주당의 마음에 안 들면 최근에 이제 조국 혁신당 돌풍이 있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뭐 민주당 그 비례연합보다 더 높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이탈이 강화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당이 어떻게 정무적 판단을 하느냐가 남고 지금 이제 유일하게 남은 거는 민주당에서 공천 문제는 양문석 어떻게 하느냐 요거 딱 하나 남았거든요. 네. 김부겸 선대위원장도 좀 재평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어떤 시그널로 갈지는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조치한다 안 한다 그냥 단답으로 예상하시면 어떠세요? 안 한다. 안 한다? 어떠세요? 저도 안 한다 쪽입니다. 두 분이 다 안 한다에 한 표를 거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본격 토론 최진영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선. 전종철의 전격 시사. 세계적 야구 스타 오타니 쇼헤이의 부인 다나카 마미코가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별석이 아닌 일루 쪽 일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9천억 원의 사나이, 1조 원의 사나이로 불리는 오타니 본인도 평소 검소한 생활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오타니의 출퇴근 차량은 우리 돈 1,700만 원짜리 한국제 세단입니다. 구단 측에서 더 큰 차를 제안을 했지만 오타니는 거절했고 결국 소나타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3월 20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전종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